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전체 시험 대비 일정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제가 이제 매번 강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냥 참석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전체 여정이 이렇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오늘이 어느 부분이다.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공부 동기도 높아지시고 그래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그 하반기 올해 하반기 시험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3월 27일에 이제 이때는 이제 수업은 아니고 이제 필기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한다, 실기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한다라고 시작했고, 또 이제 지난 5월 8일 특강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큐 패스 강의나 저희 실무 능력 실습 과정에 이제 포함된 워크숍 동영상들을 이제 수강하시는 진도였죠. 그리고 이제 5월 8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초 심리 상담과 심리 평가 이론 강의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월 3일 필기 시험까지 이제 이전에 출제된 문제, 그러니까 지난 5년차 필기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매일 그 이제 빈출, 그러니까 자주 출제된 필기 문제, 실기 문제들을 한 문제씩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 요 1차 이론 강의 때 진행된 기초 심리 상담과 심리 평가 필기 시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영역에 해당하는 실기 기출문제 하루에 한 문제씩 이제 풀고, 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밴드에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이제 한 번이라도 인증하신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몇십 명 되시는데, 사실 저희 전체 시험 대비 이 반의 인원에 비하면 20% 정도 되려나요? 네. 매일매일 하시는 분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공부하시는 것에 동기부여해 드리고자 우리가 이제 인증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심리학과 이게 임상심리학이라기보다는 심리치료, 네,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요 이론 오늘 공부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7월 3일 시험 때까지는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학개론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일에 여러분들 필기시험 치르시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 실기시험 때까지는 저희가 또 이제 3번의 실기시험 원격 강의가 있고, 또 그에 맞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실 시험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에 2차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될 그 기출 문제 양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내일부터 저희는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일단 여기 이상심리학까지는 하루에 한 회차씩 하시게 되고요. 이상심리학은 이상심리, 임상심리는 하시고, 심리학 개론만 하루에 2개를 풀게 되시는군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주말에 이렇게 요 밀린 진도 보충하는 시간에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 진도표 안에 이제 틀린 문제 다시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따로 없어서 그때 주말에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고 시작해볼까요? 아니, 질문 없으세요? 뭐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들? 공부하시기 어떠세요? 하실만 해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은 없으시죠? 뭐 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그렇게는 없죠? 손 선생님 이야기하시려고 마이크 끄신 거 아닌가? 아니요, 제가 지금 2개 계정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워가지고 죄송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박미애 선생님이 전체를 시험 보는 것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고요? 전체가 이제 각 과목별이 아니고 이제 100문제 다요? 예, 그것도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특정 연도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내야 되겠죠? 잠깐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주에는 올해 상반기 할 수 있을래나? 네, 올해 상반기에 문제 시험 본 필기 문제 풀이도 한번 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6월까지는 아니네. 7월 3일 날이 시험이잖아. 시간이 얼마 없네. 못할 것 같아. 네. 네, 마지막 한 27일까지는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상심리학하고 임상심리, 심리치료, 네, 어떻게 부르던 그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어차피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네. 네, 이상심리학, 저희 교재로는 지금 133페이지이고요. 처음에
일단 이상심리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이칼러지죠. 네, 이상심리학, 그러니까 뭔가 정상이 아닌 문제가 있는 이제 내용들을 다루는 건데, 이때 문제는 이제 정신건강, 심리, 마음, 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한 분야로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을 분류, 또 원인 규과하는 학문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문이죠. 이상심리학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상심리학의 이론 모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상심리학의 이론 모형을 접하시면 우리가 지난 특강에서 다룬 또는 상담 이론 떠올리실 거예요. 패스워드요? 잠깐만요. 초대 복사를 하면 이게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서 상담 이론에서 이 이론들을 이제 다룬 근거, 의미는 이제 심리 치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담자를 만나서 이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할 때의 원칙.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기법을 써서 또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기법을 써서 이제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상 심리에서 이제 이 이론들을 다룰 때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 심리가 오는 원인을 정신역동 모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행동주의 모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네, 이제 그러니까 각 과목을 이제 공부하실 때 거기서 이런 이제 이론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이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를 이제 살피시는 게 중요하죠. 네. 먼저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이제 이상 심리, 이런 사람이 이상 행동이나 이제 이상 정신 이제 문제를 보이는 게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아동기의 무의식적 갈등의 핵심에는 인간의 성적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성적 욕구가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의 탐색이 필요하고, 전환장애는 히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이따 이제 전환장애도 다루게 되니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런 전환장애의 구조의 인간 정신세계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해 나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 소자라는 자아의 3원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그런 어떤 무의식적 갈등이 이제 연령의 잠근기, 잠복기, 성기기를 이렇게 거친다. 또 이런 이 단계에서의 결핍이나 과잉 충족이 이제 뭐 성격 혹은 그런 이제 이상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갈등, 이상 이제 심리적 갈등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불안인데요. 이 불안을 이제 아까 얘기로 봤죠.
그래서 현실 불안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불안. 이거는 마땅히 불안을 느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제 불안한 것.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불안한 것. 예, 이런 것들은 현실 불안이죠. 반면에 신경적, 그래서 이 원초와의 본능적인 충동을 자아가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안, 혹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한 것. 그다음에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불안. 그러니까 초자아의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원칙을 이제 지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압박, 그런 것이 도덕적 불안이고요. 치료 방법에는 뭐 자유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주의 모형은 이상 행동이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학습 행동에 강화가 쥐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학습된 결과다. 또는 뭐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적응적인 습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 이론으로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조건 자극만으로도 조건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는 학습 법칙이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제 외부의 이제 자극을 이제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유기체가 하는 행동의 강화가 따라지면 그 행동은 계속하고, 또 강화가 오지 않거나 처벌이 오는 행동은 이제 억제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효과의 법칙. 또 세 번째가 라고 모방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모형에서는 이 세 종류의 뭐 조건 형성 학습 이론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행동주의 모형에서의 치료 방법은 뭐 소거, 처벌, 체계적 둔감법,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저희가 이따 후반기에 심리치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다음 인간 중심 모형은 이상행동은 개인이 공포와 위협으로 살아온 삶들 때문에 눈앞에 놓여있는 선택이 현명한지 자기 파괴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 모형은 현상학적 장,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뭐 here and now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데 사람은 항상 뭐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뭐 미래의 일을 걱정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정신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되죠.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와 자기실현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here and now를 중요시하며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의지와 실현의 욕구가 있는 그런 이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일깨워 주는 게 인간 중심 모형에서의 치료예요. 치료 방법은 그 사람 속의 이와 자기가 경을 좁혀서 최상의 심리적 정서 적응. 인지주의 모형은 인지주의 모형은 요거예요. 심리된 인지능적 신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고, 또 그거를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심리학의 이론에서는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간 중심, 인지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모형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모형은 또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가계도나 쌍둥아, 입양아 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구조적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뇌의 이제 생화학적인 원인에는 뇌 구조적 이상도 있고요. 또는 생화학적 이상 같은 거.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뭐 수술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모형의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있다. 네,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 제가 그 전 회 그 기수 강의랑 헷갈려서 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상행동이 아마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회기에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수에는. 이상행동이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뭐 심리적인 원인, 또 생물학적 원인, 이런 한 가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거는 사람은 일단 취약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이나 타고난 기질, 그렇죠? 또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뇌신경 이상은 생물학적 모형에 근거했겠죠.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는 뭐 정신역동 이론과도 연결돼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장애나 이제 이상 비정상이 되기 쉬운 그런 이제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떤 장애나 이상 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적인 생활 사건,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큰 재난이나 사건, 사고 뭐 이런 것을 만나면 그게 상호작용해서 이제 이상 심리가 된다.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을 같이 보는 것이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요 사회적인 요인까지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체계 이론이라는 건데 이제 사회 이론이라는 거는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뭐 이렇게 가난, 뭐 기아, 재난, 또 이제 좀 부적절한 환경 같이 또 뭐 정치 뭐 이런 것처럼 사회 환경까지 추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사회를 더 확대시켜서 사회 무다적인 요인까지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상 행동 또는 이상 심리의 이론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 행동, 이상 심리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 심리는 무슨 병, 뭐 무슨 질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A랑 B가 둘 다 있는데 두 사람이 비슷한 뭐 어려움이나 장애, 적응 장애 이런 걸 보이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뭐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받고 B라는 사람은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임상심리 전문가로서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비슷비슷한데 왜 A는 우울증이란 진단명을 붙이고 B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확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확고한 판단 기준을 내려면 이상 심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그 분류도 알아야 되죠. 이제 분류를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그러면 이 특정 진단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써야 하는지 이것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상 심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A라는 사람은 이제 혹은 우울증이 이제 이상은 이 아래에서 지금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4개죠? 예, 요 1, 2, 3, 4. 요 4개의 기준에 모두 부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본인의 뭐 임무,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또 뭐 가정주부면 뭐 집안을 잘 살피고 아이를 케어하고 이런 걸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가 하나의 개인 인간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임무나 일을 그것이 이제 와해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원활한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때 부적응적인 이상 행동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제 이 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가 모호하다. 뭐 간신히 꾸려가고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도대체 어느 정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긴 하죠. 그러면 또 적응과 부적응을 누가 평가하느냐, 뭐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요거를 먼저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 스스로 매우 심한 고통과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 거, 내가 그 본인 당사자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문화적 규범의 일탈, 또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거나 일탈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막 그 여러 사람 많은 데서 발버벗고 다니면 정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사실 뭐 옷을 벗는다는 게 이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대중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면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하지만 뭐 우리가 뭐 그 나체 해변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누드 해변. 그런 데 가면 그건 이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규범.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 규준의 일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검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점수가 이렇게 정규화하지 않는 아주 이제 소수에 속할 때 이제 볼 것을 우리가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은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이제 요인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행동 이제 이런 것이고, 뭐 지능 같은 것들은 뭐 여기에 속하면 이상이라고 보지 않죠. 되게 우수하고 이제 뭐 높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개의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상 행동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분류하나. 그래서 이제 그 분류집이 DSM이라는 분류집이 있어요. 그래서 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정신장애를 모아놓은 사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52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2013년에 5가 출간이, 그러니까 5번째 개정판이 출간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정신장애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20개의 범주에 또 속하는 여러 가지 하위 장애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분류를 하는 것의 장점은 연구자들이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특정 증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 우울증 환자야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용어, 효과적인 정보,
연구를 위한 데 도움, 장애 진행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은 환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고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고유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우울증 환자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역시 그래서 낙인이 될 수 있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건 신뢰도 타당도 관련 내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심리검사 시험 문제 푸시면서 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상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 네, 우리가 그 지난 것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양한 검사들을 배웠죠. 근데 평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 검사는 한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제 일부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 일단 면접이 있죠. 면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이제 면접에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 그 구조화된 면접은 딱 면접하는 틀이 짜인 거예요. 비구조화된 면접은 그렇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관찰법은 이제 행동관찰, 그러니까는 면접은 이제 일단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한 개인을 평가하는 거고요. 관찰은 그게 아니라 뭐 면접에도 관찰할 수 있고 어떤 한 개인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자, 제3자 입장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도 자연 관찰은 말 그대로 네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자연 관찰은 무슨 우리가 이제 어떤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지 않는 한 이제 그렇게 이제 관찰에 정말 실질적인 관찰은 이게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이제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대부분이 되는 게 또 방법을 하는 행동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통제 관찰이라고도 부르고요. 우연적 관찰은 우연히 나타난 두드러진 행동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검사할 때 이제 상담 장면에 왔을 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입니다. 참여 관찰은 하는 것, 자기 관찰은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이제 그때는 관찰하는 행동을 적어놓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어떤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체크리스트하는 것, 특정 문제 행동을 정해놓고 그 전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동 치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에 면접, 그다음에 행동 관찰 검사법이죠. 그래서 객관적 성격 검사, 투사적 성격 검사, 신경 심리 검사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지난 특강 때 자세히 배웠던 거죠. 그다음에 심리 생리적 특성법인데 이거는 뇌파나 다원 측정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 이걸로 그렇게 심리 상태를 잘 측정하는 그 기술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 영상술 이거는 요새 굉장히 많이 쓰이죠. 치매 있어요. 뇌 사진을 찍으면 치매 환자들은 뇌의 특정 영역이 손상되어 있고 그 손상 정도로 치매의 심각성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 상태 검사는 신경인데요. 정신 상태는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확인하는 거 많이 쓰이는 이제 검사라고 해도 되고 어떤 한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어떤 검사를 하기보다는 면접이 이제 위주예요. 면접과 행동 관찰, 간단한 체크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래서 전반적인 외모 내용, 의식 및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이상 심리에 이제 조금 워밍업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는 그 개별 장애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개별 장애는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들을 한번 쭉 먼저 볼게요. 뭐 여러분들 마이크 키시고 하셔도 되고 뭐 꺼신 상태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네, 요 방향으로 갑니다.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네, 먼저 신경 발달 장애가 있고요. 신경 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네, 요새는 이제 요 정신 분열이 조현병이라고 바뀌었죠. 조현병. 그다음에 불안 장애, 그다음에 불안 장애,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해리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증상 및 관련 장애, 신경인지장애, 그다음에 기타 정신장애, 그다음에 신설된 장애, 제외된 장애, 네, 이렇게 20개의 분류가 있고요. 장애, 뭐 이거는 이제 뭐 특정 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제 편입되는 또 이제 또 좀 편입될 이제 그 예상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장애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Here and Now가 인간 중심에만 해당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아까 있었듯이 현상학적인 개념을 포함한 이론, 뭐 게슈탈트나 뭐 현실 치료 이런 것에도 다 Here and Now를 중요시하죠. 인지행동 치료에서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고 봤던 건데 이 두 번째 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Here and Now가 인지 치료에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고요? 그런 질문이신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맥락이 중요해서요. 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 Here and Now가 네, 뭐 개념이 사용된다고는 조금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 예,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문제인지는 제가 몰라서 그걸 뭐 기대 아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저희가 잠깐 쉬고, 뭐 누구 질문하셨나요? 예. 쉬고서 이제 개별 장애들 들어갈게요. 네. 지금 한 3시 정도까지 쉬고요.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면 각성 장애는 말 그대로 잠자는 것과 그다음에 깨는 것, 그렇죠? 잠을 자면 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장애, 그러니까 수면과 관련된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하위용으로는 혹은 수면 발작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그다음에 수면 이상증, 초저성 다리 증후군 이렇게 불면증이 빠졌군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죠. 불면증.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하거나 밤중 상태가 부족, 1개월 이상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가 불면장애라고 얘기하고요. 과다 수면 장애는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린 상태가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잠을 자는 경우 과다 수면 장애. 기면증은 낮에 갑자기 근육이 풀리고 힘이 빠지면서 참을 수 없는 졸림을 인하여 부적절한 상황에서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 것. 이 기면증은 상당히 위험한 장애예요. 그러니까 뭐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잠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는 소방사
소방관이 기면증에 걸리면 불을 끄다가도 잠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포함 타인, 뭐 운전사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 운전사. 그러니까 본인 포함 타인도 상당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장애다. 그다음에 호흡 관련 수면 장애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코골이로 이해하시면 돼요. 코골이. 그러니까 코골이가 너무 심한 경우 호흡 관련 수면 장애라고 우리가 이름을 맺히고요. 그다음에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는 그거죠. 이제 왜 여러분들 그 저기 시차 적응 안 된 거, 뭐 이런 것도 되고, 또는 이제 이렇게 밤에 일하는 일이어서 이제 이런 낮과 밤이 바뀐 것 이럴 때. 그다음에 수면 이상증은 요거는 잠의 질 또는 이제 자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 그래서 BREM 수면 각성 장애는 요 REM이 Rapid Eye Movement라고 해갖고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를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꿈을 꾸면 이제 이렇게 눈이 막 움직여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제로 뇌에서 보니까 눈이 움직이고 그걸 갖고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인데 비렘이라는 거는 꿈을 꾸지 않는 수면 단계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 몸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꿈을 꿀 때 몸이 마비가 안 되면 꿈을 꾸는 것의 행동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막 뭔가를 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이 사람 이제 이 꿈을 꾸면은 몸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각성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몽유병이라고 얘기해요. 강렬한 공포를 느껴 잠에게 깨는 그런 것. 이것도 심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걸어다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악몽 상태, REM은 이제 REM 단계에서 행동이 일어나니까 크게 막 걸어다니거나 이러진 않지만 좀 뭐 이런 뭐 옆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움직임 같은 건 일어납니다. 초조성 다리 증후군은 다리에 쥐나는 것, 예, 이것도 장애로 해놨어요. 이런 정신장애 분야의 좀 변화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는데 좀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라 약간 가벼우면서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를 늘림으로써 정신과 의사들이 본인의 치료 영역을 좀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 사회 특히 이제 요즘이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막 그 생명과 관련이 있는 장애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장애의 영역을 넓혀서 이제 좀 뭐 돈 벌 기회를 더 높이는 것일까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 머리 심는 거,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그걸 갖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뭐 피부나 뭐 이런 것처럼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뭐 조현병 막 이런 뭐그 광장 이렇게 심각한 거 말고 이제 이런 이제 수면이나 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적응 이런 거 관련된 좀 비교적 많이 심각하지 않고 또 치료에도 잘 반응하는 그런 영역들로 이제 진단이 넓혀지고 치료가 더 활발히 하는 거죠. 가위 눌리는 것은 악몽장애죠. 쥐가 나는 거는 초조성 다리 증후군. 뭐 그게 또 동시에 올 수도 있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물질. 네, 그래서 일단 물질 관련의 중독 장애의 특징으로는 술이나 담배 혹은 뭐 도박 같은 중독적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말하고요. 이나 금단 이제 같은 것, 또 통제되지 않는 것 포함한 직업적으로 다양한 손상을 입고요. 또 이제
뭐 원인으로는 뭐 저항적 이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나서 이런 행동 함부로 못 하는데 반사회성인 사람들은 이제 좀 겁 없이 하죠. 네. 또 물질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 또는 행동 중독, 행위 중독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유도성 장애로 구분이 되고요. 또 어떤 물질에 의해서 부적응이 생겨나냐에 따라서 뭐 항제, 수면제, 항불안, 흥분제 뭐 이렇게 물질별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의존과 물질 남용 또는 물질 유도성 장애에는 뭐 이런 행동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사용은 이제 물질과 관련된 관계이고요. 물질 유도성은 그 물질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 결과, 행동 변화나 뭐 또는 뭐 경제적 손실, 가족과의 관계 파괴,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비물질 관련 장애는 현재는 도박 장애만 이제 포함이 되면서 심각한 적응 문제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물질 관련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로는 물질 중독, 물질 금단, 또 유도성 정신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중독은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 물질 유독성에는 이게 여기서의 중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뭐 뭘 먹어서 이제 뭐 농약 중독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먹어갖고 생명을 잃는다거나 뭐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경우. 금단은 물질을 복용을 중단하면서 일어나는 뭐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유도성 정신장애는 물질을 남용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 그러니까 뭐 환각을 본다거나 막 그 생각이 막 뭐 망상이 되거나 막 이런 정신증적 증상이 일어나는 것, 또 극단적인 감정의 혼란이 오는 것, 이거를 유도성 정신장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정신장애의 진단에는 이 증상이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님이 감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물질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물질 유도성 정신장애이지 그 증상이 나타내는 그 진단은 아니죠.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물질 관련 장애까지 봤고요. 최근에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해지고 하는 장애이죠. 그러니까 아까 신경 발달 장애, 아주 생애 초기에 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장애라면 신경 인지 장애는 이제 노화 또는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다 성숙된 다음에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인데 이제 사고로 인해 일어나는 장애는 대부분은 이제 그 신체 의학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뭐 이렇게 뇌 손상, 뇌출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뇌 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치매 쪽이기 때문에 신경인지 장애는 그래서 이때 뇌 손상인데 그쵸 손상 발달적이 아니라 손상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가 들어가고 있어서 퇴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에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는 장애. 하위 유형으로는 선망이 있고요. 주요 신경 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며 인지 기능에 일시적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치매 같기도 하고 막 굉장히 뭐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경우를 선망이라고 하고요. 주요 신경인지 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인지적 영역에서 과거의 수행 수준에 비해서 심각한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는 것에 증상의 심각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 선망이 이제 그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요. 선망의 임상적인 정실 판단 등의 인지 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핵심 증상은 주의 저하와 각성 저하.
예,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선망의 대표적인 게 진압력 상실. 그러니까 진압력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이 언제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현저히 저하되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이 뭐 몇 월 며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인식을 못하는 단기간에 물질 사용이나 신체적 질병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인지장애로 하나로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거나 손발을 떠는. 그래서 이때는 뭐 환각을 봐요. 선망 때는.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네, 맞고요. 그다음에는 성격 장애가 있죠. 성격 장애는 어린 시기에 고정적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격 장애는 A군은 편집성, 조현성,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엉뚱하고 고립되어 있는 특성이에요. B군에는 인계선, 자기며 변덕적인 특성. C군의 하위 유형이 있는데 쉽고 불안해하고 근심이 많으며 무서움을 자주 느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영역에서 인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행동 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심하게 벗어날 때 진단을 내린다. 그래서 아까 A군 성격장애에 보면 편집성 성격장애는 대도 보복행동으로 특징 지어지고요. 조현성, 아까 그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속한 건 조현형이었죠. 조현성은 대인관계 고립 그렇고요. 조현형은 역시 대인 왜곡, 기이한 행동. 그래서 조현성은 좀 이렇게 내성적이다, 이제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조현형은 저 사람 좀 기인이다, 괴짜다,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B군은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자, 폭력 및 사기 행동 뭐 이렇게 행동을 보이기 쉽고요. 그다음에 연극성 성격 장애는 타인의 극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것을 보여줘요. 그다음에 경계선 성격 장애는 불안정, 애증의 감정, 충동적 행동 이렇게 특징 지어져 있고요. 자기애성, 공감 능력의 결여. 그다음에 C군 성격 장애는 강박성 성격 장애인데요. 아까 절약에 대한 과도한 집착. 네. 꼼꼼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또 뭐 청결이나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것을 하는 거죠. 의존형 성격 장애는 과도한 의존 욕구, 자기 주장의 결여, 불중적인 행동, 예민, 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성격 장애들은 다 살펴보았어요. 그 분류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책에 없는 거는 아까 20개의 분류 중에서 있죠? 기타 정신장애와 신설된 장애, 제외된 장애. 요거는 뭐 굳이 뚜렷한 분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바뀌는 장애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 하위 유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요새요 이제 이상심리 살펴보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좀 받고 넘어갈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심리학
하고 이제 그 임상심리학 내에 포함된 심리치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실 때는 그 전체적인 개요, 그걸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난부터 심리 상담, 그렇죠? 심리 상담, 심리 평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심리 상담 하면 심리 상담은 뭐다, 이런 게 떠오르셔야 돼요. 심리 평가 하면 심리 평가라는 것은 뭐다. 또 이상심리는 뭐다. 이게 머리에 떠오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임상심리학은 뭔가 한번 살펴보죠. 임상심리학. 그래서 임상심리학을 이제 각국에서 밝히는 임상심리학의 정의를 뭐 이렇게 이제 좀 했는데, 한번 뭐 미국의 임상심리학회 심리학의 설명을 보면 인간의 적응과 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적응과 장애, 불편감을 이해, 예측 및 경감시키기 위해서 과학과 이론 그리고 실제를 통합한 분석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모든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간의 의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분야이다. 뭐 말이 더 읽고 나니까 더 어렵네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뭐 인간의 그런 적응과 발달 뭐 이런 분야를 다 다루는 것이다라고 봤네요. 너무 넓게 봐서 이해하기가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또 캐나다는 심리학이란 학문을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의 연구와 실제이며 심리학의 원리를 심리적 평가 예방시키는 데 적용하는 분야이다. 이거 조금 더 압축돼서 이야기가 났네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치료,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임상에서 집단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임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심리학의 및 심리적 교육 전문 영역이다. 뭐 언뜻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심리상담, 그다음에 심리평가, 이상심리를 적용해서 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학문이다. 뭐 또 응용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역사는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임상심리학을 수행하는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한번 살펴볼게요. 그 임상심리학자 뭐 하나. 뭐 물론 우리 평가, 그렇죠? 그래서 심리평가는 오랫동안 임상심리학자들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까지 임상심리학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임상심리학을 통해서 각종 면담이나 어렵고 복잡한 정신적, 정세적 문제들을 진단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저희 나라의 상황에서는 제일 강조되고 또 중요한 역할이죠. 다른 역할보다도.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상심리학의 취지에 부합하게는 진단 및 평가만이 아니라 치료도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교육 및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자문은 저희가 이제 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비롯한 일반 기업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자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용이나 승진 등의 심사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인사, 개인과 조직 모두를 다룬다. 관련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임상심리학자들은 컨텐츠 구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네, 또 뭐 책이나 영화, 방송 뭐 이런 것에서도 드라마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예, 그래서 일단 진단 및 평가 치료,
네, 그런 이제 치료, 그다음에 교육, 자문, 네, 이게 주된 연구까지이고요. 그다음 영역인 평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평가라는 것은 뭐 앞선 우리가 심리평가에서도 다뤘지만 심리 검역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 전문적인 과정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심리평가와 검사는 이제 특정 그 검사라는 도구를 이제 실시하고 뭐 채점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지만 평가는 심리 검사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 이제 전반적인 내담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인 그 뭐 진단도 포함하고 그렇죠? 제가 진단까지 포함한 그 한 개인에 대한 이제 뭐 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진단은 이제 뭐 그 평가에 근거해서 특정 병명을 붙이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신병리와 진단에 대한 지식과 이론의 통합 과정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심리 검사에 결국 도움을 주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평가를 하는 내용에는 먼저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로 물론 면담과 여러 가지가 쓰이지만 사실 그리고 성격 역동에 대한 평가, 성격 역동, 뭐 자아관계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검사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검사만이 아니라 여러 검사들이 통합되어서 쓰이죠. 잠깐만요. 여기에서는 TC 되어서 성격, 역대력,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과정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상태 검사, 아까 이제 그 이전에 이상심리를 평가하는 도구의 이 정신상태 검사 MSE는 Mental State Estimation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사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내담자의 행동 및 행위에 검진한다. 뭐 한마디로 전반적인 정말 정신 상태를 다 관찰과 이제 구성되어 있고 정신병적 이상이나 뇌 기능의 손상이 의심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신 상태 검사에 포함된 행동, 정신활동, 검사자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정서의 적절성 등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의 양과 질, 속도, 발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감각기관의 내용 및 특징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는 사고의 과정, 인지는 읽기, 쓰기와 지능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성적, 공격적 충동이나 기타 충동의 조절 같은 충동 조절 같은 것. 그래서 전체 전반적인 신뢰도는 뭐 내담자의 신뢰도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 능력 같은 것. 이 병식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어렵다. 이제 뭐 병이 있다. 한마디로 이런 걸 내담자 스스로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병식이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평가도 있어요. 행동평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검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행동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죠. 네. 행동평가 나타나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행동, 사고, 감정, 생리적 반응에 관심을 갖고요.
어쨌든 이 행동평가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문제 행동과의 상호 교환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문제 행동 및 이를 유발하는 특수한 자극 상황에 대해서도 EBC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행동 치료나 또 인지행동 치료에 아주 근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선행 조건, 그러니까 내담자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동이 이제 말이에요, 폭력 행동을 했다. 예, 요것만 이제 다루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혀서 또 방어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좀 약한 아이를 괴롭혔다는 건지, 그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행 조건을 꼭 살펴야 되고, 또 폭력도 어떤 폭력인지, 언어인지, 이렇게 주먹이 나갔는지, 또 그 정도는 어떤지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결과가 상대편 아동의 피해 정도도 되지만, 그래서 이 아동이 받은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감정, 이제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평가에는 심리 검사가 있죠. 네, 심리 검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동 관찰이 있죠. 그러니까 행동 관찰과 행동 평가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에 나오면 이제 잘 혼동이 돼요. 저도 혼동이 되죠. 행동평가는 특정 행동을 주목하고 그 행동이 일어난 전후를 이렇게 살펴서 그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행동평가이고요. 행동관찰은 그 내담자를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담자를 관찰하는 게 행동관찰이죠. 그래서 관찰, 자연관찰, 그다음에 참여관찰, 자기관찰이고요. 여기 관찰 시 유의사항 보면 장면 선정도 어느 정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 관찰이나 실험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표성, 그렇죠? 그다음에 체계적 대응의 방법을 사전에 결정한다. 또 관찰 당시의 환경적 조건을 기록한다. 이런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대상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평가 방법에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 그러니까 면접은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면접의 종류에는 진단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진단 면접은 좀 면접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담자를 진단하고 분류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다뤘던 DSM-5가 이제 그게 정신병리의 분류 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면접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무슨 검사 결과가 몇 점 이상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이나 행동을 쭉 체크리스트로 해주고 그 중에 몇 개 이상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이 진단을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단 면접이 그 DSM-5의 분류 체계에 맞춰서 진단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내담자의 진료를 위해서 증상이나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구조화된 면접은 말 그대로 그 내담자를 평가하고 또 이제 관계 라포 형성도 하고 앞으로의 심리 치료랑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접수 면접. 접수 자리 역할을 하는 절차이고요. 내담소 문제를 표면적으로나 신청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인상 방법 등이 소개될 수 있다.
반면에 사례사 면접이라고도 있는데요. 사례사 면접은 사실 심리치료보다는 연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과거력을 중심으로 내담자 면접이다. 핵심 문제나 정서를 다루기보다는 내담자의 과거 사진과 사와 사실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내담자의 아동, 기회, 학교,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직업적 흥미, 적응 등에 대한 자료 습득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접수 면접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으로는 주호 성격, 그다음에 개인력이나 가족력. 그래서 요거는 임상적 면접이기도 하지만 정확할 것 같아요. 접수 면접. 네, 접수 면접. 그다음에 접수 면접의 목표로는 문제 확인, 납부, 치료를 누가 어떤 기관이 할지, 또 의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심리 전반적 들어가는 부분 살펴보았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잠시 쉬시고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치료, 그러니까 임상적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상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네.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행동주의에 기초한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 방법으로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장 훈련 또는 주장적 훈련 해소하고 또 이런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불안 이외의 감정으로 표현하도록 연습시킨다. 그다음에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한다.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학습 촉진 기법.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강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인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에는 칭찬하고 네.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위협?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 감소가 더 낫겠죠? 행동 감소한다. 네. 그다음에 변별은 둘 이상의 자극을 서로 구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화가 이제 처음에 내가 학습한 것과 비슷한 것에 다 반응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라면 변별은 이제 학습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하니까 이제 뭐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공포 반응이 자극 일반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것이니까 자라와 소뚜껑을 구분하도록 학습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을 잘 학습한다. 또 타인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을 촉진한다. 실제로 이제 많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고
더워갖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형인데요. 이 조형이 되게 저기 학습 심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원하는 방향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강화받고 원하지 않는 방향의 행동에는 강화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행동을 이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강화하고 학습시켜서 나중에는 복잡한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행동을 습득한다. 그다음에 토큰 경제,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 기법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토큰을 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 이 기법이라는 거, 뭐 물론 조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 보상을 하는 것을 연합함으로써 내적 동기 및 가치를 학습하도록 촉진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착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회학습 이론인데 그러니까 행동주의에 기반한 방법. 그리고 이제 애착 이론은 별도이고 또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것인데 이제 반두라의 주장이 있어요. 반두라는 환경적 자극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적 자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가 있는데요. 크롬볼트는 학습 이론의 원리를 직업 선택의 원칙에 적용, 성격과 행동이 독특한 학습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는데요. 한 사건, 이 사건은 그 사람의 진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도움이 융통성, 낙관성 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긍정적인 자질을 이제 학습해 놓고 있으면 본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난관이나 뭐 어려움, 장애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뭐 승화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치료에서 정신분석 및 정신역동 치료의 기법들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이 전에 행동치료의 치료 기법을 여러분들 교재 166페이지 여기서 화면에서 찾는 건 좀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166페이지에 그 공포증에 대한 치료 유형인데 이게 이제 그 행동치료의 대표적인 치료법이고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동감법, 노출법, 그다음에 참여적 모방학습, 이완훈련. 네. 그래서 체계적 동감법은 조금 요 뒤에 그 울프의 상호 억제 원리가 나오니까 그때 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고 노출법은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공포 자극에 적응하도록 치료하는 것. 참여적 모방학습은 다른 사람이 공포 자극을 불안 없이 대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공포증을 치료하는 것. 그다음에 이완 훈련은 이제 이완 반응을 유도해서 공포 자극은 이제 그 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성 이제 공포로 인해서 각성된 상태를 이제 이완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낮춤으로써 이제 공포증을 극복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실기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또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심리나 임상심리의 기출문제에도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더 익히시고 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고 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딱 이제 시험 답안으로 같이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기 문제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포증이나 이제 뭐 강박증 이런 이제 불안 관련된 장애의 치료에는 행동주의 이론, 행동적 접근의 치료 방법이 제일 유효하고 거기에는 체계적 dun반, 뭐 노출, 참여적 모방학습, 이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것들 알아두시면 일단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 및 정신역동치료에서 기법으로는 네, 일단 뭐 프로이드는 이제 인간의 문제가 특별히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무의식과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고요.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본능적 충돌은 정서적 카타르시스나 자유 현상 등을 활용했죠. 네. 보시면 되고요. 정신 분석이 보틱이에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정신 역동은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포스트 프로이드라고 불리던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제 이런 이제 학자들이 사용하던 것이고요. 정신 분석에 비해 상당히 단기간 동안 그다음에 이런 어린 시절에 먼저 갈등 무의식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향상, 그렇죠? 대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적 유대감을 이야기하는 이 주장한 것이고요. 대성화, 섀도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전염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원큐패스 동영상이나 저희 인지행동 치료 워크숍 동영상에서 했던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행동요법에서 보면 여기도 있긴 하네요. 올페의 상호 억제 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올페의 상호 억제 원리는 파블로프의 고지 역제지 이론인데요. 상호 제지, 상호 교요적 억제라는 거는 제거 대상 반응과 양립할 수 없는 반응. 그러니까 제거 대상 반응은 근데 이제 우리 신체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기량작용을 해요. 기량작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각성되어 있고 이제 뭔가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에너지를 쏟을 때 활성화되는 거고 대표적인 것은 뭔가 불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원시 시대에 적을 이제 우리가 사냥감을 쫓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안을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몸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아주 이 유전자의 뿌리 깊은 우리의 어떤 이제 신경계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근데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예전에 우리가 짐승에게 쫓길 때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고 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이 되고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이제 보통은 이제 맹수겠죠. 맹수한테 쫓기던 상황은 단기간이에요. 우리가 그 맹수를 피해서 안전해지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단기간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에너지도 불뚝 나게 하고
또 막 빨리 이렇게 뛰게 하거나 뭐 빨리 보게 하거나 해서 이제 뭐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막 각성이 되고 뭔가 위험 신호를 느껴야 도망이 가든 뭐 싸우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에 부딪히는 이런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교감신경계가 장기간 지속되면 그 신체도 영향을 받고 특히 심리적으로 그렇죠? 막 가슴이 맨날 두근두근 뛰고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건강이 완전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교감신경계와 양립할 수 없는 그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이 부교감신경계는 언제 활성화되냐면 우리가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 또는 뭐 잠자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있을 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 반응일 때 우리가 이런 부교감, 이완된 반응을 학습해서 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각성 반응을 낮추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살펴보면 예, 양립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함께 제시해서 이들 상호 간의 반해로 하나를 소거하는 것. 네. 사용한 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체계적 둔감법. 위계 목적을 장악. 그러니까 아주 내가 강렬하게 불안한 거에 대해서 이완 반응을 적용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안해지는 뭐 아주 약한 자극부터 그러니까 위계를 한 20가지 정도 만들어 놓고 약한 것부터 이제 이완 반응 연습하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것 이렇게 해서 최상의 것까지 연습하게 하는 게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그 다음이 포화의 지속적 노출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PTSD 같은 외상 장애를 이제 치료하는 데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완을 강조하는 체계적 둔감법으로 공포 자극에 대한 이완보다는 노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속 노출 치료는 이렇게 이완 반응을 학습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에 직접 부딪히게 해서 그것이 공포스럽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학습하게 하는 게 노출 치료의 핵심입니다. 역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PTSD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이 회피 때문이에요. 회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외상 때 느꼈던 뭐 감각, 경험, 그 사건을 자꾸 회피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회피를 하고 억압을 하면 특정 그것만 회피되고 억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뭐 감정이나 인지나 이런 것도 다 억압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눌러야지 특정 하나만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도 무감각해지고 뭐 인지 능력도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뭐 거의 무슨 좀비처럼 변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들은. 근데 그렇게 억압하다가 이 억압이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려는 반동이 너무 강하면 막 갑작스럽게 그때 외상 때 느꼈던 막 감정 또 사건 막 그 잔상이 오는 게 그게 플래시백이거든요. 그럼 너무 괴롭죠.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일이 돼요. 그래서 이 효아의 지속적 노출 치료는 오히려 그때의 그 외상 경험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근데 그거를 혼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자와 같이 그 치료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하니까 그걸 이제 노출시켜서 이거는 예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재학습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지속 노출 치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불안 간섭법으로는 뭐 체계적 둔화 분석, 뭐 반조건 형성, 뭐 홍수법, 혐오 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법으로는 뭐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도 있고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뭐 인본주의 치료는 뭐 다양한 이제 그 칼 로저스가 얘기했던 그 이제 상담자의 이제 그 태도. 그래서 인본주의 치료는 현대 심리학과 상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론이에요. 대화하였다. 칼 단어 뭐 이제 병원 장면에 뭐 세라피나 트리트먼트와 대비돼서 심리 상담에만 고유하게 쓰일 수 있는 용어를 만든 거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환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현재 상태의 적극적인 변과 타고난 성향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 로저스는 상담 공감, 무조건적인 수용, 진실성을 얘기했는데 이런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태도나 자세들이 상담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문제도 여러 번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그 실기 한 문제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심리치료 전반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리치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이제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중에 하나가 전이와 역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갖는 감정과 태도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상대방에서 옮겨서 반복하는 과정. 현실 상황에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약간의 근거를 두고 어릴 때의 대입관계 경험을 상담자에게 투영하는 것. 네, 그래서 뭐 상담자에게 뭐 분노, 애정 뭐 이런 감정을 느끼죠. 반면에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갖는 감정이고요. 자신에 대한 내담을 하는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에 갖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네. 이 역전이는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내담자에 대한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죠. 네. 그다음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은 상담이나 심리치료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사고와 감정. 그러니까 그 상담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거부하면서 이렇게 변화하거나 하려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뭐 저항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담 진행 중에 자기 긴장,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에서의 저항에 원시키는데 불안과 위압감을 느낀다. 또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받았던 2차 이득을 포기하기 어렵다. 또 내부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이제 특히 가족들은 누군가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도 자신의 가족이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머물려고 하고 저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변화를 원해도 중요 인물들이 현재 다음엔 침묵, 그렇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것, 뭐 이게 침묵과 관련 주지하는 방법으로 침묵과 비슷한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침묵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또 평가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자에게 적대감 말에 대한 상담자의 확인과 해석을 기대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것 때문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의 위협을 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며 대처하는 양식이고요. 방어 기제 유형으로는 뭐 일단 억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부정.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그걸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었다고 생각. 고착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 퇴행은
간주하는 것. 뭐 동생을 본 아동이 응석을 부리거나 소변을 다시 못 가리는 것. 합리화는 극단 구실을 붙이는 것.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합리화죠. 그냥 내가 거기서 상처받았다, 힘들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데 아마 그것은 뭐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 뭐 내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승화는 뭔가 사회적인 용납된 것으로 적절하게 하는 것. 뭐,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시화는 자신의 이런 욕구가 받아들여지는, 표현할 수 있는 대상에게 쏟는 거죠.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 보통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거. 반대 행동죠. 그래서 이 예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제 보통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신의 뭐 의붓 자녀에게 더 본인의 자녀보다 잘해주고 하는 본인의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철회는 자신의 욕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느낄 때 그 행동을 중지하고 원상복귀하려는 경향. 부정으로 번 돈을 자선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인을 때린 남편이 꽃을 사주는 것. 동일 씨는 택함으로써 타인의 특성을 자신의 성격에 흡수하는 경향. 이런 걸 말합니다. 이제 다음은 해석인데요. 해석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선생의 의미를 설정하고 이해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볼게요. 자조라는 것이 있어요. 자조가 뭐냐면 셀프 헬프. 자조라는 말이 어려운데 뭐예요? 그래서 이런 자조 프로그램은 자조화된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치료와 비슷한데 이런 그 치료나 교정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본인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 교환 돕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자조죠. 정보.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 네. 이 자조 프로그램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AA 모임이에요. 알코올릭 애너니머스라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을 돕는 그런 자조 모임. 그래서 여기에서 기반해서 갬블릭 어너니머스에서 도박 중독자의 모임. 뭐 그다음에 DA 요거는 드럭 어노니머스에서 약물 중독자의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뭐 굉장히 뿌리 깊고 활성화된 그런 모임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중독 모임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자조 모임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부모들 그러니까 아동들,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부모들의 모임도 많이 있죠. 뭐 자폐나, 뭐 틱이나, 그다음에 뭐 ADHD나 이런 그 아동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가끔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사회 심리학적 접근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되거나 재활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도록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개인 장애의 원인은 빈곤과 같은 보다 큰 사회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빈곤을 퇴치한다든지 사회 어떤 법을 바꾼다든지 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과 수준의 원인을 수정한다. 그래서 초점 대상은 뭐 장애인 또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변화가 보이는 문제를 가진 집단에 주목한다.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신경심리학적인 접근의 대표적이요.
이런 신경심리학의 기반을 둔 병으로는 들이죠. 뭐 지적장애나 뭐 의사적인 행동, 특정학습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 운동장애. 그리고 다음에 가족치료적 접근이 있는데요. 이제 가족 상담의 원리로는 이제 그러니까 한 개인을 어떤 문제 단위로 보기보다는 그 가족 전체를 문제 단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있다. 그래서 내면의 심리 과정은 곧 가족 관계의 산물이다. 그래서 자녀 행동과 부모와의 비정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현재 상황에 초점을 두는데 현재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과거의 맥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어떤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에서 말하는 원인, 결과 이것만 살펴보는 것이고요. 유기체론적 입장이라는 거는 이 한 가족이 어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수시로 변하는 그런 유기체로 이제 봐서 이렇게 꼭 고정된 이론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요. 그래서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해서 개인 치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뭐 다세대 이런 이론들이고요. 최근에는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많습니다. 가족 치료 모델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뭐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 가족 치료, 가족 치료 모델도 되게 많아요. 가족 치료, 그다음에 가족 치료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요. 가족 평가, 그러니까 이 가족 평가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평가를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다뤘던 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근데 가족을 단위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가계도예요. 가계도. 아마 여러분들 뭐 이 가계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3대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50대 남자가 내담자다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내담자 형제 이렇게 다루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남자이고요, 원이 여자이고 여기에다가 뭐 나이, 뭐 부모는 뭐 80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루게 되죠. 그다음에 생태도는 가족과 가족의 생활 공간 내에 있는 사람의 환경 및 상호작용. 여기에서 뭐 이들 간의 뭐 관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가 좋다, 막 이런 이제 이렇게 파선이면 사이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또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가족 상을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좀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가족 그림은 인적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 가족에 대한 이제 뭐 내담자의 어떤 이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볼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강의에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하고 어떤 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전문적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질문과 또 다른 질문이 되게 혼동이 많이 되는데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성경재 선생님 뒤에 그림이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요. 네. 맞아요. 네. 키치너의 상담의 윤리적 결정 원칙. 예. 그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구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 네,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그 키치너의 윤리적 결정 원칙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내가 상담자로서 윤리를 지키는 일이지? 이제 이런 딜레마가 올 때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임상심리학자가 해야 되는 역할, 갖춰야 되는 자질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일단 임상심리학자가 갖추어야 할 유능성 면에서 전문가로서의 태도, 그러니까 전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는 자신의 수련, 경험 등에 의해서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민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요. 또 성실성, 그러니까 전문적인데 성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또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이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당히 미칠 영향력을 지각하고 어쨌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적, 강점과 제한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리고 일단 정확히 고지해야 하고 또 당연히 상담 시간의 준수, 그렇죠? 네. 또 내담자와의 약속 이런 거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비밀 보호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네, 어떤 내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네, 그 일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사해야 된다. 또 기관의 운영자나 이제 그 기관의 이제 이런 원칙 존중하고 코업해야 한다. 대한 존중. 그래서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를 잘 비밀 보호, 기록 보호 예외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6개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실기 문제를 다루면서 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6개로 추려지는가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자문가로서의 역할, 이것도 이제 아까 자문에서도 다뤘지만 이 자문도 이제 문제에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자문의 개념, 아까도 있었 의견을 듣거나 소견을 묻는 거. 한 사람이 노력하여 얻고자 자문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되게 손쉽고 또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자문가의 역할은 임상의학적 소견자의 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자문가는 자에 대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상담 치료가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이 1995년에 도허티라는 역할을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가야, 협력자, 진상조사자, 과장이 아니라 과정이죠. 과정. 과정 전문가. 네. 이것도 아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한번 나중에 우리 실기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상심리와 임상심리 이론들 마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딱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이 아니라 4주가 채 안 남았네요. 7월 3일이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필기시험 그 기출문제 또 실기 한 문제 푸는 거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필기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내가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실기시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확보되지도 않고 또 그 공부에 대한 이 자세가 익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것이 실기에 합격하는 비법이다. 뭐 지금 생각에는 이제 필기부터 실기까지 뭐 기간도 비교적 넉넉하고 내가 그때 막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실기 합격될 수 있다. 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실습하신 것으로 자격증이 취득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기 합격하시는 거 1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실기까지 합격하셔야 되니까 항상 실기를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더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고,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내일도 휴일이니까 오늘 내일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네, 2차 진도도 열심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시험 후에 실기시험 대비 강의 때 다시 볼게요.